오빠 배고파? 엄마 언제 와? 8살 지아가 오빠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12살 준혁은 텅 빈 냉장고 문을 닫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두 아이는 부모의 신발을 번갈아 바라보다 문을 나섰습니다. 빗속을 걷던 두 아이의 눈에 조그만 김밥 가게가 들어왔고 그 앞을 한참 서성이다 준혁이 바지 주머니 속 동전을 만지며 김밥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줌마 김밥 반줄도 파나요? 그날 김밥 가게 주인이 건넨 건 김밥 한 줄이 아니라 두 아이의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20년 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되돌아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고 당일 저녁 7시 서울 외곽 낡은 주택가 골목에 가을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아스팔트 위를 타고 흘러내리는 소리 사이로 굉음 하나가 골목 전체를 뒤흔들었죠. 인근 공단에서 퇴근하던 화물차 기사 오병수가 졸음에 눈꺼풀이 내려앉은 채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들었고 반대편에서 오던 이동수와 김명애 부부의 차가 그대로 옆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집안에는 두 아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12살 준혁과 8살 지아였습니다. 준혁은 창문 너머로 빗소리를 들으며 현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언제나 엄마가 먼저 들어오고 조금 뒤에 아빠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아가 오빠 옆으로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오빠, 엄마 왜 안 와?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른다고 말하기 싫었고 알고 있는 것을 말하기는 더 싫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준혁이 지아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고 다시 현관을 바라봤습니다. 지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빠의 얼굴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만 무엇이 다른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웃집 윤씨 아주머니가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준혁은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낯선 표정의 어른들이 서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물러서서 문을 잠갔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수습한 경찰관 오재훈 순경이 이동수의 지갑을 확인하다가 안쪽 투명 칸에 끼워진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교복 입은 남자아이와 노란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오재훈은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아동보호가 필요하다고 전달했습니다. 수학이 넘어 당직 담당자 박진숙은 퇴근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내일 오전에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진숙이 직접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관벨을 3번 눌렀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없었습니다. 박진숙은 명함 뒤에 연락 바람이라고 적어 문틈에 끼워두고 돌아갔습니다. 준혁은 문 안쪽에서 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살며시 문틈으로 내다봤지만 또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문틈에 꽂힌 명함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준혁은 그냥 내려다봤습니다. 냉장고 안에 남아있는 것은 식은 밥 한 공기가 전부였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그릇에 담아 지아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다 먹어. 지아가 숟가락을 들다가 오빠를 올려다봤습니다. 오빠는 나는 배 안 고파. 어서 먹어. 준혁이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지아는 잠시 오빠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떴습니다. 오빠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준혁은 집 안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찬장 안쪽에서 라면 한 봉지가 나왔고 설탕통 바닥에 설탕 몇 스푼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스밸브를 돌려봤지만 가스는 이미 끊긴 상태였습니다. 준혁은 라면 봉지를 뜯어 손으로 잘게 부스러뜨린 뒤 지아 손에 쥐어줬습니다. 지아는 받아들고 오독오독 씹었습니다. 맛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지아가 라면 부스러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준혁의 목구멍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걸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는 말이 혀끝까지 올라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머지를 입에 넣었습니다. 준혁은 동생이 씹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아는 이불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방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오빠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손의 감촉에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 가늘었습니다. 지아야. 준혁이 동생 앞에 쭈그려 앉아 지아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아의 눈 아래가 파래져 있었습니다. 입술도 하얗게 떠 있었습니다. 나랑 같이 나가자. 응. 지아가 힘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골목 어귀까지 걷는데 3분이 걸렸습니다. 지아는 2번 비틀거렸습니다. 준혁은 그때마다 동생의 허리를 2팔로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눈은 정면을 향한 채로였습니다. 골목 끝 희미한 불빛 아래 작은 간판 하나가 보였습니다. 낡은 글씨체로 순옥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셔터를 반쯤 내리던 여자가 손을 멈췄습니다. 박순옥이었습니다. 42살 이 골목에서 11년째 김밥 가게를 혼자 지켜온 여자였습니다. 순옥은 불빛 아래 멈춰 선 2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빗속에 서서 김밥집 앞을 서성이고 있는 2아이. 형편없이 마른 얼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비를 맞고 서 있는 작은 몸. 배가 고픈 건지 갈 곳이 없는 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 물어볼 것도 없었습니다. 순옥은 셔터에서 손을 떼고 2아이를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 선반 위에는 작은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어린 여자아이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7년 전 가을 순옥의 하나뿐인 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순옥은 매년 가을이 오면 수진이가 가장 좋아하던 참치 김밥을 만들어 딸의 사진 앞에 한 줄 올려두었습니다. 그날도 주방 선반 위에는 수진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옥은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습니다. 참치캔, 단무지, 시금치, 밥. 손이 익숙하게 재료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김밥을 써는 순간 칼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순옥은 그것을 느끼면서도 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접시에 가지런히 담아 2아이 앞에 소리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지아가 첫 번째 조각을 집어 입에 넣는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뺨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김밥을 씹었습니다. 턱을 힘껏 당기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눈에서 떨어진 한 방울이 접시 위에 작은 점을 남겼습니다. 순옥은 그것을 보면서도 못 본 척했습니다. 조용히 몸을 돌려 주방으로 들어가 냄비를 불에 올렸습니다. 잠시 후 뜨거운 미역국 2그릇이 아이들 앞에 놓였습니다. 준혁이 국그릇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끝에서부터 온기가 천천히 팔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어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혁이 꽉 담은 입술을 열어 간신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순옥은 대답 대신 지아의 국그릇을 살짝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식기 전에 먹어. 순옥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왜 이 시간에 여기 있는지도. 아이들이 그릇을 비울 때까지 순옥은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두 아이를 가게 안쪽 방에 재웠습니다. 낡은 이불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지아는 눕자마자 눈을 감았습니다. 준혁은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순옥은 불을 끄고 주방으로 돌아와 혼자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 식은 커피 한 잔을 손에 쥔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주민센터 박진숙에게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들이 다시 차가운 곳으로 가는 일만큼은 막아야 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번갈아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순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주방 선반위 수진이의 사진이 불빛 아래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순옥은 이른 아침부터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김밥 재료를 손질하는 손이 평소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이들이 자는 방 쪽으로 시선을 한번 던지고는 다시 도마 위에 집중했습니다. 오전 9시 순옥은 가게 문을 잠시 닫고 관할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담당자 박진숙을 만나 아이들의 사정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박진숙은 노트의 내용을 받아 적으면서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옥은 절차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더 따지지 않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였습니다. 골목 안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와 세워졌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맨 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손가락마다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최동철이었습니다. 최동철은 동네 이장 최봉수에게 사고 소식을 전해 듣고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이동수와는 먼 친척 관계였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든 사이였지만 최동철은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이선미 주임 앞에 서류를 펼쳐 보이며 자신이 아이들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후견인 신청 서류였습니다. 이선미 주임은 혈연 관계를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임시보호자 지위를 최동철에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순옥이 가게로 돌아왔을 때 최동철은 이미 아이들 앞에 와 있었습니다. 준혁은 소파 끝에 등을 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아는 오빠 뒤에 바짝 붙어 최동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삼촌이랑 가자. 이제 삼촌이 다 챙겨줄게. 최동철이 준혁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의 몸이 굳었습니다. 어깨 위에 올라온 손이 낯설고 무거웠습니다. 준혁은 최동철을 올려다봤습니다. 명절에 딱 한 번 본 얼굴이었습니다. 순옥이 가게 입구에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의 등이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이선미 주임이 옆에서 법적으로 보호자 자격이 확인된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순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최동철을 따라 검은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지아가 유리창 너머로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순옥은 그 눈빛을 똑바로 받았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최동철이 데려간 곳은 자신의 집 근처 반지하 월세방이었습니다. 낮에도 햇빛이 들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곰팡이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최동철의 아내 이순자는 아이들이 들어오자 상을 툭 내려놓고
말 한마디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아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밥을 절반도 먹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동생의 그릇을 슬쩍 바라보다가 자기 밥을 천천히 삼켰습니다. 그 무렵 최동철은 이동수와 김명희 부부가 가입해 두었던 보험금 청구 절차를 후견인 자격으로 직접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800만 원짜리 보험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새 학교에 전학수속을 밟았습니다. 담임교사 정은아 선생이 교무실에서 준혁을 따로 불러 앉혔습니다. 정은아 선생은 준혁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고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많이 힘들지? 정은아 선생이 나지막하게 물었습니다. 준혁은 차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여기서는 정은아 선생이 준혁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준혁의 입술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동철이었습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가봐야 해요. 준혁이 고개를 꾸벅 숙이고 교무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준혁의 얼굴은 다시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정은아 선생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준혁은 혼자 버스를 탔습니다. 순옥의 가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순옥은 준혁이 들어오면 말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작은 멍자국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긴 소매로 가렸지만 순옥의 눈은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순옥은 준혁의 가방을 슬쩍 들다가 멈췄습니다. 도시락통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점심은? 순옥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준혁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먹어요. 언제?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옥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순옥은 매주 토요일 작은 가방 하나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일주일치 반찬을 담아 준혁이 돌아갈 때 손에 쥐어줬습니다. 어느 주말 준혁은 지아를 데리고 가게를 찾았습니다. 지아의 얼굴이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작아져 있었습니다. 준혁은 밥을 먹으면서 조각조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동철이 보험금으로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반지하 방이 얼마나 축축한지, 이순자가 밥을 차려주고 말 한마디 없이 나가버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는 것까지. 순옥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껏 아이들 앞에서 보여준 적 없는 단단하고 차가운 빛이 눈 안에 들어찼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뒤 순옥은 가게 단골 손님 홍기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홍기철은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후견인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보험금을 멋대로 써버린 건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순옥이 주방 조리대에 기대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홍기철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후견인 변경은 아이들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보험금 문제는 경찰에 따로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증거요. 순옥이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날짜별로 기록을 남겨두세요. 아이 상태, 들은 이야기, 직접 본 것들, 작은 것도 다 써두는 게 좋아요. 홍기철이 말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순옥은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준혁의 손목에서 본 멍자국의 위치, 지아의 얼굴이 작아진 것, 도시락통이 없었던 것,
최동철이 보험금을 유흥비와 빚 갚는 데 썼다는 것. 순옥은 한 줄씩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최동철은 준혁이 매주 순옥의 가게를 찾는다는 사실을 이장 최봉수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동철은 준혁을 거실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 김밥 가게 아줌마한테 앞으로 발 끊어. 최동철이 소파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준혁이 최동철을 바라봤습니다. 한 번만 더 거기 가면 너랑 동생이랑 따로 보내버린다. 각자 다른 시설로. 최동철이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이해했습니다. 지아와 따로 보내진다는 것, 서로 다른 곳으로 나뉜다는 것, 준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이불 속에서 지아를 꼭 안았습니다. 지아는 잠결에 오빠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혁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홍기철은 그로부터 며칠 뒤 최동철이 보험금 수령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순옥에게 전화로 알렸습니다. 돈이 이미 빠져나갔어요. 근데 어디에 썼는지 추적하려면 준혁이 이름으로 서류 하나 만들어야 해요. 나중에 돌려받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홍기철이 말했습니다. 순옥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새로운 날짜 아래 보험금 수령 완료라고 적었습니다. 그 아래 홍기철 서류 준비라고 한 줄 더 썼습니다. 순옥은 수첩을 덮고 주방으로 들어가 다음날 팔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완성된 김밥들을 하나씩 랩으로 싸면서 순옥은 생각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주방 선반 위 수진이의 사진이 그 모습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아동복지기관에서 정기 실태조사를 나왔습니다. 담당자는 갓 임용된 신입사회복지사 강민준이었습니다. 강민준은 서류 가방을 옆에 끼고 최동철의 집 앞에 섰습니다. 최동철은 며칠 전부터 준비한 사람처럼 집안을 깔끔하게 정돈해 두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음식이 채워져 있었고 아이들 방에는 새 교과서가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최동철은 강민준 앞에서 능숙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있어요. 학교도 잘 다니고 밥도 잘 먹고 있고요. 최동철이 팔짱을 끼며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강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서 양식의 내용을 채워 넣었습니다. 준혁과 지아도 별일 없다는 듯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최동철이 아이들에게 미리 말을 맞춰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민준은 조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동철이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강민준은 계단을 내려가다가 아래층 어귀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아가 계단 아래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민준은 지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민준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강민준의 시선이 지아의 왼쪽 팔목으로 내려갔습니다. 긴 소매 끝 사이로 붉은 자국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강민준은 차에 타서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파일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다가 또 닫았습니다. 30분이 지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자신이 본 것을 머릿속에서 되짚었습니다. 결국 강민준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무실로 돌아와 선임사회복지사 최수연 팀장을 찾아갔습니다. 계단에서 본 것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지아의 눈빛, 팔목의 자국, 조사 내내 느꼈던 이상한 감각까지. 최수연은 강민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조사 일정 잡아요.
이번엔 내가 같이 가요. 최수연이 재킷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최동철은 지인들을 만나는 자리마다 같은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생활비가 너무 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동네를 한 바퀴 돌아 순옥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순옥은 도마 위에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가게 문에 잠시 자리 비움이라고 적은 종이를 붙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오후 3시 순옥이 최동철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동철은 처음에 태연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최동철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아이들 일로 왔어요. 순옥이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잘 있어요. 상관 마세요. 최동철이 문틈을 좁히며 말했습니다. 홍기철 사무장 알죠? 후견인 변경 얘기 들어봤죠? 보험금 사용 내역도 다 알고 있어요. 순옥이 물러서지 않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최동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남의 집 아이들한테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최동철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순옥은 대꾸 대신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2달 동안 날짜별로 기록한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동철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최동철의 눈이 수첩 위에서 멈췄습니다. 손가락에 낀 반지가 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순옥이 수첩을 가방에 다시 넣고 돌아섰습니다. 이틀 후 저녁이었습니다. 최동철은 밥을 먹은 뒤 준혁을 거실로 불러앉혔습니다. 이순자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김밥 가게 아줌마 있지. 최동철이 소파에 등을 기대며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이 최동철을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거기 얼씬도 하지 마. 한 번만 더 가면 너랑 동생이랑 따로 보내버릴 테니까. 각자 다른 시설로. 최동철이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미 한 번 들었던 협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최동철의 눈빛이 지난번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자는 척 누워있는 지아의 이마를 바라봤습니다. 지아의 숨소리가 고른지 확인하고 나서야 벽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주 토요일 순옥의 가게에 준혁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옥은 이유를 짐작했습니다. 순옥은 가게 문을 닫은 뒤 혼자 남매가 사는 골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멈춰서서 반지하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제조사 날이 왔습니다. 최수연 팀장이 강민준과 함께 최동철의 집을 찾았습니다. 최동철은 이번에도 능숙하게 응대했습니다. 그러나 최수연은 달랐습니다. 최수연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채워두었던 음식이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방으로 들어가 바닥에 손을 짚어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난방이 켜지지 않은 방이었습니다. 최수연은 지아 곁에 쪼그려 앉아 소매 안쪽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최동철이 뒤에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애들은 다 괜찮아요. 적응도 잘하고 있고. 최수연이 일어서며 최동철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메모를 받아 적었습니다. 가게 밖을 나오면서 최수연이 강민준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날 보고서 안 낸 거. 강민준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수연의 공식 보고서가 기관에 제출되면서 최동철에 대한 후견인 자격 재검토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최동철은 그 소식을 그날 저녁 안에 어딘가에서 입수했습니다.
최동철이 거실에서 이순자를 불렀습니다. 짐 싸. 오늘 밤 애들 데리고 옮겨야 해. 이순자가 주방 문틈에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행주를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그 자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최동철이 아이들 방 문을 열었습니다. 너희 짐 싸. 지금 당장.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지아의 눈이 오빠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준혁은 학교 실내화 가방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최동철 옆을 스쳐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야, 어디가? 최동철이 소리치며 골목으로 쫓아나왔습니다. 마침 귀가하던 이웃 주민 2명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명이 즉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혁은 지아의 손을 꽉 잡고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발이 먼저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옥네 가게 셔터를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옥이 주방에서 나와 셔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셔터를 조금 들어 올리는 순간 빗속에 선 2아이가 보였습니다. 3달 전 그날 저녁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골목, 같은 비, 같은 2아이.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셔터를 끝까지 올리고 2아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셔터를 내리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최수연 팀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최수연 팀장이 순옥의 가게 문을 두드린 것은 오전 8시였습니다. 순옥은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최수연이 들어오자 순옥은 말없이 테이블 앞 의자를 당겨 내밀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 있죠? 최수연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네. 어젯밤부터요. 순옥이 최수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최수연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아이들 상태를 따로 기록해 두신 게 있다고 들었어요. 순옥이 서랍에서 수첩을 꺼내 최수연 앞에 밀었습니다. 최수연은 첫 장부터 천천히 읽었습니다. 날짜, 준혁의 손목 멍자국 위치, 지아의 체중 변화, 급식비가 없어 점심을 굶은 날들, 최동철이 아이들에게 했다는 말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던 최수연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거 가져가도 되겠어요? 최수연이 수첩을 손으로 짚으며 물었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러려고 썼어요. 순옥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최수연은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최동철에 대한 정식 조사 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선미 주임은 자신이 최동철에게 임시보호자 지위를 부여한 결정에 대한 내부 검토서를 작성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홍기철 사무장이 그날 오후 늦게 가게에 들렀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보험금권은 오늘 경찰에 수사 의뢰서 넣었어요. 준혁이 이름으로 미리 만들어뒀던 서류예요. 계좌 동결은 며칠 안에 될 거예요. 홍기철이 서류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순옥이 홍기철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아이들은요? 당장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견인 변경은 법원 결정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 사이에 아이들은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해요. 최수연 팀장이 단기 쉼터 입소를 진행할 거예요. 홍기철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순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쉼터요. 임시예요. 법원 결정 나면 순옥 씨한테 위탁보호 신청 넣을 수 있어요.
그때까지 제가 서류 준비할게요. 홍기철이 순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옥은 차가운 조리대를 손바닥으로 짚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쉼터 입소날 아침이었습니다. 최수연이 직접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지아는 가방을 들고 나오다가 순옥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또 올 수 있어요. 지아가 순옥의 앞치마 끝을 손가락으로 살짝 잡으며 물었습니다. 순옥은 지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럼 여기 항상 있으니까. 순옥이 지아의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아줬습니다. 준혁은 신발을 신으면서 순옥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옥은 그 눈빛이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순옥은 두 아이가 최수연을 따라 골목을 나가는 것을 가게 문 앞에서 바라봤습니다. 지아가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순옥이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쉼터에 있는 동안 순옥은 매일 저녁 아이들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최수연이 쉼터 측에 면회 허가를 미리 받아두었습니다. 순옥은 올 때마다 반찬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준혁은 도시락을 받아들고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매번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두 달이 흘렀습니다. 법원 결정이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최수연 팀장이 홍기철 사무장과 함께 쉼터로 왔습니다. 준혁과 지아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최수연이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이 났어요. 앞으로 순옥 씨 보호 아래 지내게 될 거예요. 준혁이 최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발을 딛고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최동철은 그 무렵 법적 이해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최수연의 현장 보고서와 순옥의 수첩 기록, 이웃 주민의 목격 진술이 합쳐지면서 이해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홍기철은 최동철의 보험금 횡령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준혁 명의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청구 서류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위탁보호 결정이 난 뒤 순옥은 2층 공간을 정리했습니다. 방 2개의 책상을 각각 하나씩 들여놓았습니다. 낡은 중고가게에서 각각 3만 원에 사온 책상이었습니다. 순옥은 행주로 닦고 또 닦았습니다. 나무결이 살아날 때까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 배정을 하면서 순옥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방 하나는 오래전 수진이가 쓰던 방이었습니다. 순옥은 서랍을 열어 수진이의 헤어핀과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상자에 담아 자신의 방 옷장 맨 위 칸에 올려뒀습니다. 그리고 그 방을 지아에게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2층에 짐을 풀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옥이 처음으로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학교 끝나면 가게 내려와서 숙제해. 준혁이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주방 한켠에 어색하게 앉아 연습장을 펼쳤습니다. 순옥은 다음날 팔 김밥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단골 손님 이갑순 할머니가 마침 가게에 들렀다가 그 모습을 보고 허리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유, 아들 둔 것 같네. 순옥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재료를 썰던 칼을 내려놓고 잠시 도마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연습장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귀끝이 살짝 빨개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지아가 수진이 방 서랍 구석에서 헤어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작고 오래된 핀이었습니다. 지아는 그것을 들고 주방으로 내려와 순옥에게 내밀었습니다. 순옥은 한참 동안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아 앞으로 다가가 지아의 머리에 직접 꽂아줬습니다.
지아는 거울도 없이 그냥 서 있었습니다. 순옥이 핀을 꽂아주는 동안 숨을 참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핀은 지아가 늘 하고 다니는 것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동철이 순옥의 가게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지만 최동철은 가게 문 앞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마침 가게 안에 있던 홍기철이 주머니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게 문을 열고 최동철 앞에 섰습니다. 최동철은 홍기철의 얼굴을 확인하고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왔던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홍기철은 그 녹음 파일을 다음날 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최동철은 그로부터 2달 후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업체 세금 체납으로 압류까지 이어졌고 골목 안에 더 이상 검은 승용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준혁은 담임 정은하 선생을 다시 만났습니다. 정은하 선생은 준혁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처음 전학 왔을 때와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은하 선생이 서류 한 장을 준혁 앞에 조용히 밀어놓았습니다. 학교 장학금 신청 서류야. 한번 써봐. 준혁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가게 한켠 자기 자리에 앉아 신청서를 채워 넣었습니다. 연필 끝에 힘을 주어 또박또박 썼습니다. 공부가 살아남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보험금 횡령 수사는 넉 달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홍기철이 청구 절차를 끝까지 밀어붙인 결과 횡령 금액의 일부가 준혁과 지아 명의 계좌로 돌아왔습니다. 홍기철은 그 돈을 두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따로 관리될 계좌에 이체하는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겨울이 오기 전 어느 저녁 처음으로 세 사람이 함께 밥상을 차려 앉았습니다. 수저 소리와 수돗물 소리만이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순옥이 준혁의 그릇에 반찬을 하나 더 올려줬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 없이 받아 먹었습니다. 지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가게 안이 따뜻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 인천 남동공단 인근의 한 건물 4층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줄로지스라는 회사 이름이 보였습니다. 만 32살의 이준혁은 그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준혁의 책상은 늘 깔끔했습니다. 서류와 노트북 그리고 작은 액자 하나. 액자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접시 위에 가지런히 담긴 참치, 김밥 사진이었습니다. 창업 첫날부터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준혁이 이 회사를 세우기까지는 14년이 걸렸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지역 물류회사의 막내 직원으로 들어간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순옥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혁의 첫 월급날 저녁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참치 김밥과 미역국이었습니다. 준혁은 그날의 밥상을 이후 어떤 식사보다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창업 5년 만에 직원 47명, 연매출 80억 원의 회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무실 한쪽 벽에는 연도별 성장 그래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그래프의 출발점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준혁만이 그 출발점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마포구의 한 아동복지기관에는 만 28살의 이지아가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곳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대학을 다니며 자격증을 땄고 졸업 이후 이 기관에 들어온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지아는 갑자기 보호자를 잃은 아이들을 처음 만날 때마다 다른 복지사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가갔습니다.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먼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지아 선생님이 맡은 아이는 적응 속도가 다르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지아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남매가 각자 독립한 뒤 5년이 흘렀습니다. 그 5년 동안 순옥에게는 전화와 간간히 보내온 용돈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가을 지아가 순옥의 가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울리다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퇴근길에 버스를 갈아타고 수원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순옥네 가게 유리창에는 종이 한 장이 빗두름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건물 재개발로 인한 임시 휴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맞은편 세탁소 문을 열었습니다. 세탁소 주인 박 씨가 다리미를 내려놓으며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순옥 씨 어디 계세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2달 전에 무릎 수술하셨어요. 혼자 버스 타고 퇴원하셨다고 하던데 아무한테도 연락 안 하셨대요. 박 씨가 말했습니다. 지아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 끈을 고쳐주었습니다. 세탁소 밖으로 나와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준혁이 받았습니다. 오빠, 순옥 씨 무릎 수술하셨대. 2달 전에 혼자 퇴원하셨다고. 수학이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이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주소 알아? 수원 임대 아파트로 이사하셨대. 박 씨한테 주소 받았어. 거기서 기다려. 내가 갈게.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인천에서 준혁이 차를 몰았습니다. 마포에서 지아도 차를 몰았습니다. 두 사람은 수원의 작은 임대 아파트 앞에서 만났습니다. 준혁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순옥이 목발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20년 전 김밥을 건네던 그 손은 이제 관절이 굵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보는 순간 순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순옥이 가장 먼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현관 앞에서 그대로였습니다. 소리도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은 지아 옆에서 시선을 천장으로 올렸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순옥이 목발을 짚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들어와. 그날 밤 준혁은 순옥의 집안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건물 재개발로 건물주와 보증금 문제가 생긴 것, 수술비로 인한 부담, 무릎 수술 이후 혼자 버텨온 2달의 상황. 하나씩 파악할수록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아는 그 사이 순옥의 통장을 정리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지아명의 계좌로 빠져나간 내역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야간 대학에 다니던 시절부터였습니다. 지아는 한참 동안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순옥은 목발을 옆에 세워두고 앉아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덮고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이 홍기철 사무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건물주 보증금 문제 맡아주세요. 비용은 제가 낼게요. 준혁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아는 일주일 휴가를 냈습니다. 수원에 머물며 순옥의 재활을 도왔습니다. 순옥은 처음에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순옥이 목발을 고쳐 잡으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저도 여기 있고 싶어요. 지아가 순옥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순옥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아가 예전에 가게에서 재료를 건네주던 그 방식 그대로 조용히 옆에 붙어 있는 것을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지아가 순옥을 인근 내과에 데려간 것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무릎 수술 이후 통증을 줄이려고 혈압약을 스스로 줄여왔다는 사실이 진료 중에 드러났습니다. 담당 의사가 순옥의 검사 결과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래 방치하셨어요. 이 상태로 계속 가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아가 순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옥은 지아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홍기철 사무장의 내용 증명이 건물주에게 전달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순옥이 11년 동안 그 골목을 지키며 쌓아온 단골들의 진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보증금 분쟁은 일주일 만에 해결되었습니다. 가게 재개장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이 새 간판을 차에 싣고 왔습니다. 지아는 꽃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순옥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혼자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셔터가 올라갔습니다. 골목 안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그 빛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앞에는 이미 줄이 서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갑순 할머니였습니다. 전날 저녁 경로당에서 순옥네 다시 연다는 말을 먼저 퍼뜨려 놓은 장본인이었습니다. 어서 열어요. 다리 아파 죽겠네. 이갑순 할머니가 지팡이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순옥이 앞치마를 고쳐 매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개장 첫날 준비한 재료는 오전 중에 동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문을 닫은 뒤 세 사람은 가게 안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남은 재료로 김밥을 말았습니다. 준혁이 어린 시절 늘 앉던 주방 한켠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아가 그 옆에 앉아 재료를 건넸습니다. 순옥이 손을 놀렸습니다. 20년 전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챕터 6 무너지는 것들. 가게가 다시 문을 연 지 석 달 후 준혁의 휴대폰이 울린 것은 월요일 오전 9시였습니다. K마트 구매팀 담당자였습니다. 준혁은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통화가 끝났을 때 준혁의 손에서 휴대폰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계약 해지였습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재무 자료를 펼쳤습니다. K마트 한 곳에서 들어오는 돈이 한 달에 4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자료를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습니다.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배우가 드러나는 데는 사흘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류업계에서 한 해 전 입찰 경쟁에서 준혁에게 밀려난 서진우였습니다. 서진우는 K마트 구매팀 임원에게 접대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사실을 알고 나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마다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재무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계산해도 숫자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업계 온라인 커뮤니티의 줄로지스의 계약 해지 소식이 이미 올라와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직원들의 눈빛에서 먼저 읽었습니다. 준혁이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켰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손끝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마포구 아동복지기관에서는 지아가 서류를 들고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담당 아동 민서의 파일이었습니다. 7살 민서는 2달 전부터 지아가 맡은 아이였습니다.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기관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민서가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연락해온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파일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위탁 가정을 찾아갔을 때 민서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아는 민서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민서는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지아는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계단 아래 구석에 앉아 강민준을 바라보던 그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지아는 위탁 부모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위탁 부모는 규정을 들어 정식 절차를 밟으라고 했습니다. 지아가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민서를 당장 분리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지아는 기관으로 돌아와 파일을 펼쳤습니다. 민서에 관한 기록을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읽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아는 퇴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서에 관한 개인 기록을 따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본 것, 어린이집 교사에게 들은 것, 민서의 눈빛, 한 줄씩 써내려가는 지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혁의 회사 사정은 며칠 사이에 더 나빠졌습니다. 서진우 측의 사람이 준혁의 물류팀장 박성민에게 접근했다는 이야기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상당한 조건으로 이직을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준혁이 그 사실을 안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다가 박성민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통화가 끝날 때까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준혁은 박성민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 박성민이 지난 5년간 회사에 기여한 내용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박성민이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성과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작업이 끝났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인쇄해서 책상 위에 올려뒀습니다. 박성민에게 직접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정리해두고 싶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순옥의 가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맞은편 편의점 알바생 김태양이었습니다. 준혁의 번호는 순옥의 가게 안쪽 벽에 적혀 있었습니다. 비상연락처였습니다. 저 편의점 알바생인데요. 순옥 씨가 가게에서 쓰러지셨어요. 지금 구급차 왔어요. 김태양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은 수화기를 쥔 채 잠시 굳어 있었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준혁이 재킷을 집으며 물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아도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응급실 앞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응급 처치를 받고 의식을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담당 의사 한진호가 준혁과 지아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혈압이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된 상태예요. 무릎 수술 이후에 혈압약을 스스로 줄이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과로가 겹쳤고요. 한진호가 검사 결과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최소 2년에서 3년은 이 상태가 쌓인 거예요.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아가 준혁의 옆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과에 데려갔을 때 말씀하셨잖아. 혈압약 줄이셨다고. 그때 내가 좀 더 단단하게 잡았어야 했는데.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5년 동안 전화 몇 번이 전부였으니까. 준혁이 창밖을 보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병실로 들어갔을 때 순옥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보자 순옥이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지아가 얼른 순옥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가게 재료 수급을 어떻게 하냐? 순옥이 침대에 기댄 채 말했습니다. 준혁이 순옥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지금은 몸 생각만 해요. 내가 없으면 누가... 순옥이 말을 잇다가 멈췄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준혁이 순옥의 손 옆에 자신의 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순옥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순옥 옆에 앉아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순옥의 손을 잡은 채였습니다. 준혁은 그 옆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회사 위기 대응 자료를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순옥의 숨소리를 확인했습니다.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10줄을 쓰고 순옥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또 10줄을 쓰고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편 서진우는 준혁이 자리를 비웠다는 것을 알고 줄로지스의 다른 거래처들의 소문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줄로지스가 경영이 불안정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업계 단체 대화방을 빠르게 돌았습니다. 준혁의 휴대폰에는 거래처 담당자들의 문자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보면서도 병실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늦은 가을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들어 순옥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렵다는 것을 준혁은 그날 밤 처음으로 구체적인 감각으로 알았습니다. 순옥이 입원한 지 일주일 후 준혁은 병원 로비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회사 전 직원과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화면 안에 직원들의 얼굴이 하나씩 채워졌습니다. 준혁은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아서요. K마트 계약 해지된 거, 그리고 그 뒤에 서진우 대표가 있다는 것도요. 숨기고 싶었는데 그게 맞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오늘 다 말하려고요. 준혁이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화면 안의 직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 상태가 몇 달 지속되면 버티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숨기면서 혼자 해결하는 척하고 싶지 않아요. 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화면 안이 잠시 고요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화면 안에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물류팀장 박성민이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거래처 직접 뛰겠습니다. 박성민이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짚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이 화면 안에 박성민을 바라봤습니다. 성민 씨, 요즘 많이 힘들었을 텐데. 준혁이 말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대표님이 저 흔들리는 거 알고 계셨죠? 박성민이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제 성과 자료 정리해 두신 거 다음 날 아침에 봤어요. 팀원한테 들었어요. 그거 보고 제가 많이 부끄러웠어요. 박성민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준혁이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화상회의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업팀 전원이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거래처를 지키기 위해 각자 담당 거래처에 직접 전화를 돌렸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하기 위해 팀별로 일정을 짰습니다. 병원 로비에 앉아 있는 준혁의 휴대폰으로 보고 문자가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준혁은 그 문자들을 읽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편 지아는 기관으로 돌아와 민서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업무 배제 경고를 받은 상태였지만 지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직접 기록한 내용과 어린이집 교사에게 확인한 내용, 민서의 상태를 날짜별로 정리해 기관 내부윤리위원회에 공식 제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지아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제출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움직이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위탁 부모에 대한 정식 조사가 시작되었고 이틀 뒤 민서는 긴급 보호 조치로 위탁 가정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민서가 지아가 담당하는 그룹홈으로 배정된 날이었습니다. 민서는 구석 자리에 앉아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민서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아가 가방에서 참치 김밥 한 줄을 꺼냈습니다. 순옥의 가게에서 아침에 사온 것이었습니다. 민서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민서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첫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지아는 그 자리에서 살짝 몸을 돌렸습니다. 기관장 오미희 원장이 지아를 사무실로 부른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지아에 대한 업무 배제 경고가 철회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한 아이를 지켰어요. 오미희 원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아는 원장실 문을 나서다가 멈췄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잠시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순옥이 가게 안으로 들이던 그 저녁이 떠올랐습니다. 셔터가 올라가던 소리, 따뜻한 미역국,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주던 사람. 지아는 숨을 한번 내쉬고 복도를 걸어나갔습니다. 서진우의 소문 공작이 드러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줄로지스 직원 중 한 명이 서진우 측 사람과 나눈 문자 내용을 우연히 확보했습니다. 준혁은 그 내용을 홍기철 사무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홍기철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업무방해에 명예훼손까지 다 걸 수 있어요. 내용 증명 바로 보낼게요. 홍기철이 말했습니다. 보내주세요. 준혁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용 증명이 서진우에게 전달된 이틀 후였습니다. 서진우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협상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협상 자리에 나갔습니다. 서진우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어떤 사람인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진우가 물었습니다. 준혁이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아요. 대신 앞으로 같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서진우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해봐야 알겠죠. 준혁이 서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협상은 그날 오후 안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진우 측이 공식 사과를 했고 두 회사는 협력 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준혁이 직원들에게 결과를 알렸을 때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역시 대표님이에요. 박성민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 다음 할 일 목록을 열었습니다. 입끝이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순옥은 3주간의 입원 후 퇴원했습니다. 준혁과 지아가 퇴원 날 병원으로 왔습니다. 순옥은 병원 문을 나서자마자 가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재료 어떻게 됐어? 묵은 거 다 버려야 할 텐데. 순옥이 목발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틀만 쉬어요. 딱 이틀만. 지아가 순옥 옆에 붙어 걸으며 말했습니다. 이틀은 무슨, 내일 열어야지. 순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이 순옥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만요. 주방에 혈압재는 기계 달아두는 거, 그것만 허락해줘요. 순옥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퇴원 이틀 후 순옥은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주방에는 준혁이 달아둔 혈압 측정기가 새로 생겨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것을 한번 바라보다가 재료를 꺼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자 편의점 알바생 김태양이 맞은편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김치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직접 담근 거예요.
드세요. 김태양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순옥은 김치통을 받아들고 김태양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네가 신고했구나. 그냥 무서워서요. 김태양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순옥이 주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밥 먹고 가. 그날 이후 김태양은 편의점 일이 끝나면 가게 앞을 기웃거리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준혁은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회사 구조를 바꿨습니다. 한 거래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방식을 버리고 중소거래처를 여러 곳으로 나눴습니다. 매출 구조가 전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연말에 박성민은 이사 직함을 달았습니다. 지아는 민서를 장기 담당 아동으로 등록했습니다. 어느 날 민서가 지아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와요. 지아가 민서의 눈높이에 맞춰 쭈그려 앉으며 말했습니다. 응, 내일도 올 거야. 그날 퇴근길에 지아는 순옥의 가게에 들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줄까? 순옥이 주방에서 물었습니다. 참치 김밥이요. 지아가 대답했습니다. 순옥이 재료를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순옥은 김밥을 말고 지아는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편안했습니다. 준혁은 그 무렵 순옥의 생활을 돕기 위해 방문 도우미를 신청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오는 도우미였습니다. 중년 여성 박명숙이었습니다. 순옥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순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이 순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순옥 씨 위한 게 아니에요. 저 위한 거예요. 제가 일하다가도 안심이 돼야 하니까요. 순옥은 잠시 준혁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음대로 해. 박명숙은 첫날부터 주방에 들어와 순옥 옆에서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순옥은 처음에는 어색해하다가 사흘째 되는 날부터 박명숙에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혁이 운전하고 지아가 꽃을 샀습니다. 순옥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 참치 김밥 한 줄을 직접 말았습니다. 세 사람은 차를 타고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수진이의 묘소였습니다. 순옥이 묘비 앞에 김밥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아가 꽃을 올렸습니다. 준혁이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발 아래로 굴러왔습니다. 순옥이 묘비를 손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지아가 순옥의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준혁이 반대편에 섰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봄, 준혁은 회사 창립 6주년 기념일 일정을 직접 잡았습니다. 비서실 담당자가 장소 후보 목록을 들고 왔습니다. 준혁은 목록을 받아들고 잠깐 바라보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수원 골목 순옥 내 김밥 가게로 가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담당자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다 같이요. 네, 47명 다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기념일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은 순옥에게 미리 인원수를 알려두었습니다. 순옥은 전날 저녁부터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박명숙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새벽 5시에 순옥은 다시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골목에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오전 10시였습니다. 47명이 좁은 골목을 채웠습니다. 가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순옥이 미리 준비해둔 김밥 상자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직원들이 상자를 받아들며 인원수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웅성임이 골목 안으로 퍼졌습니다. 어떻게 딱 맞춰요? 영업팀 막내 직원이 상자를 들고 물었습니다. 미리 세봤지. 순옥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직원들이 골목에서 김밥을 먹는 것을 바라보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옥이 주방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주방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린 시절 늘 앉던 그 자리였습니다. 순옥이 행주를 내려놓으며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할 말 있어. 준혁이 말했습니다. 순옥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준혁은 잠시 테이블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사흘을 굶었어요. 지아 손이 너무 차가워서 밖으로 나온 거였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는데 발이 여기로 왔어요. 준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순옥은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최동철이 따로 보내버린다고 했을 때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지아 안고 울었어요. 어른이 돼서도 매년 11월이 되면 이유도 모르게 손이 떨렸어요. 준혁이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순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순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너무 늦게 하는 것 같아서요. 근데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요. 순옥이 눈을 뜨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됐어. 아직 안 됐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순옥이 눈을 떴습니다.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순옥 씨가 그날 김밥 주지 않았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지아도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순옥이 앞치마 끝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지아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테이블에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순옥 씨, 드릴 게 있어요. 지아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아는 봉투 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기관장 오미희 원장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였습니다. 저희 기관이랑 오빠 이름으로 장학기금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순옥내 김밥 장학기금이에요. 지아가 서류를 순옥 앞에 밀며 말했습니다. 순옥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처음 출연금은 오빠가 3천만 원 냈어요. 앞으로 매년 혼자 남겨진 아이들 급식비랑 문화체험비로 쓸 거예요. 지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순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너무 과해. 이름 보세요. 지아가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순옥이 다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순옥내 김밥 장학기금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옥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앞치마 끝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한 번 닦고 또 닦았습니다. 지아가 순옥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준혁이 순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순옥 씨, 그날 왜 저희한테 김밥을 주셨어요? 순옥이 앞치마로 눈가를 누르다가 멈췄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냥 배가 고파 보여서. 순옥이 말했습니다. 준혁이 그 말을 들으며 테이블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냥 배가 고파 보여서. 그 한마디가 자신의 20년을 움직인 힘이었습니다. 순옥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수진이를 잃었기 때문에 같은 사고로 부모를 잃은 두 아이의 눈빛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 그것을 굳이 말로 꺼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준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기금 설립 소식은 지하의 기관 소식지에 조용히 실렸습니다. 그것을 지역 언론 기자 유소연이 발견했습니다. 유소연은 순옥과 준혁과 지아를 각각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김밥 한 줄이 두 아이의 20년을 바꿨다. 기사가 올라간 뒤 사흘 만에 공유가 수십만 건을 넘었습니다. 유소연은 기사를 쓰면서 강민준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20년 전 계단에서 지아의 눈빛을 외면하지 않았던 그 신입 복지사는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사 안에 결정적 재조사를 이끈 복지사라는 문장으로 강민준의 이름이 실렸습니다.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 기금 계좌로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이었습니다. 자신도 어린 시절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짧은 메모와 함께 1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날 더 많은 사람들이 보내왔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초기 기금의 2배를 넘겼습니다. 지아가 순옥에게 전화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순옥 씨, 기부금이 2배가 넘었어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수학이 넘어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순옥이 전화기를 가슴에 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주는 기사를 보고 지아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아 씨, 저희 기관도 기금 협력 파트너로 참여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감사해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협약식 날이었습니다. 강민준이 기관 문을 들어서다가 복도에서 지아와 마주쳤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강민준이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지아 씨 눈을 봤을 때요. 뭔가 달랐어요. 그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지아가 강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보고서 안 내신 덕분에 저랑 오빠가 순옥 씨 곁으로 갈 수 있었어요. 고맙다는 말을 20년 만에 하네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강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망설였을 뿐이에요. 그 망설임이 저한테는 전부였어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협약식이 끝난 뒤 지아는 민서를 데리고 순옥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민서는 가게 안으로 들어서다가 멈췄습니다. 김밥 냄새가 났습니다. 순옥이 주방에서 나와 민서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이름이 뭐야? 순옥이 물었습니다. 민서요.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배고프지? 순옥이 말했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옥은 주방으로 들어가 참치 김밥 한 줄을 잘라 접시에 담아 민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민서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첫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지아는 그 장면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옥은 가게 한켠에 새 액자를 걸었습니다. 가게 재개장날 아침 지나가던 행인이 찍어서 보내온 사진이었습니다. 셔터가 올라가던 순간 햇살 속에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옆에는 오래된 액자가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두 액자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봄이 오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은 출근 전에 혼자 순옥의 가게에 들렀습니다.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습니다. 준혁은 가게 앞 계단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안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셔터가 올라갔습니다. 순옥이 나왔다가 준혁을 보고 멈췄습니다. 왜 여기 있어? 순옥이 물었습니다. 아침 먹으러요.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순옥이 말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어린 시절 늘 앉던 주방 한켠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옥이 주방에서 재료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치캔 따는 소리, 도마 위에 재료가 올라가는 소리. 준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테이블 위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접시가 준혁 앞에 놓였습니다. 참치 김밥이었습니다. 준혁이 첫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순옥이 맞은편에 앉아 차 한 잔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도 이 가게에는 이런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침묵과 지금의 침묵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서 조용했고 지금은 다 있어서 조용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순옥네 가게에 불이 켜졌습니다.
골목 안으로 따뜻한 빛이 번졌습니다. 지나가는 아이들이 그 빛 아래를 걸어갔습니다. 순옥은 그날도 김밥을 말았습니다. 누군가의 배고픔에 먼저 손을 내미는 그 오래된 습관은 이제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골목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김밥 한 줄이었습니다. 돈도 아니었고 대단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내밀었던 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두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 그 두 아이가 다시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꼭 쥔 채로 절대 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세상은 때로 너무 빨리 너무 많은 것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보여준 것처럼 작은 친절 하나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로 돌아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여정을 찬란 사연과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